이번 시간에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은 워낙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쌤이 조금 신속하게 얘기를 해서 넘어갈게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사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했고요. 특히 미국이 에치슨9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한국하고 타이완은 우리의 방어라인이 아니다. 우리의 방어라인이 아니라는 건 미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전쟁의 동의와 지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특히 이제 중국의 지원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국은 이제 국공 내전이 끝나고 이제 북한의 요구에 이제 동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공 내전에 이제 조선의용군, 조선 독립동맹 이제 조선 독립동맹 및 산하부대를 썼던 조선의용군 있죠. 그들이 이제 국공내전에 참여했다가 북한으로 귀속되면서 이제 국사를 더 강화되죠. 자, 그러면서 6.25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요. 북한이 6월 25일 날 남침을 하게 됩니다. 남침을 들어오자마자 에치슨9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미국이 바로 또 안전보장 이사를 열어요. 근데 이때 또 소련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만장일치인데 소련이 참여 안 하니까 또 만장일치 통과가 되죠. 결의안 채택되고 유엔군이 파병 결정이 나죠. 그래서 미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은 거의 3일 만에 함락이 되고요.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되죠. 낙동강 유역 후퇴하기 전에 이미 유엔군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물론 낙동강 유역에서의 전선부터죠. 여기서 이제 고착 상태가 되니까 이거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38도선을 넘어서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38도선을 우리만 넘어온 건 괜찮다. 그러니까 국군만 넘어오면 괜찮다. 유엔군만 넘어오면 이건 국제전을 알고 우리가 참전하겠다. 라고 했지만 유엔군과 동시에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전을 확대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제 중공군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이걸 145태로 하죠. 이때 함흥에서 이제 이동하는 함흥철수,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그 함흥철수, 이때 서울도 함락이 되었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이 전개가 됩니다. 이 당시 이제 협상을 맺게 되는데 계속 가게 되니까 이 전쟁 어떻게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맺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된 게 포로교환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을 해보면 북한도 압록강 유역까지 왔고 북한도 낙동강 유역까지 왔고 우리도 압록강 유역까지 가다 보니까 북한군 내에 남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 출신의 북한군이 많고 북한군 중에 그러니까 북한 출신의 남한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북한 포로인데 남한 출신인가요? 그러면 남한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국제법상으로는 포로는 본국 소환인데 본국에 가기 싫어하는 포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소련은 무조건 본국 소환해라. 그리고 미국은 안 된다. 본인의 의사에 맞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당시 또 북한군 포로가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여기 남아 있었던 북한군들이 포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북한군 포로도 많았고 그들 중에 이제 남한 출신들도 많으니 남한에 있겠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은 이제 본인들이 희망에 맞게 하자. 이걸 놔두고 2년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낙동강까지 왔다가 압록강까지 가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당시에 돌아가시거나 피해를 보시는데 이 휴전선 근처에서만 300만 명이 돌아가시는 피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2년간의 그 휴전선에서 근처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도 이 정전협정이 길게 끌어지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큰 피해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어쨌든 정전협정 체결하고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데 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을
남한에 남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갖고 문 열어주고 내보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적도 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설정하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내려왔다, 올라왔다, 또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서 휴전선 근처에서 계속 싸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25 전쟁의 피해는요, 인적 피해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산가족도 발생을 했고요, 전쟁고화도 발생했고, 양측의 군대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도 있죠. 물적 피해는 남북한의 많은 산업과 기관시설들, 학교, 주택, 다리 등이 파괴되어 농지가 황폐화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쟁 끝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을 이제 종결하기 위해서 정전한 거니까 종전을 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을 했으나 실패로 끝났고요. 양측의 이제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군비가 확장되고 북한도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이제 군대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는데 이승만은 반대파를 공산주로 몰아서 이제 제거하고 김일성은 박헌영 등 전쟁의 책임을 물어 숙청하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동분자를 해서 또 몰아서 숙청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후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면요, 한국에서의 전후복구 노력은 뭐 생산시를 복귀하고 산업시설 복귀 노력하고 기속재산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요 원조 경제가 중요한데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소비재 산업과 원료, 원조 등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300산업이 이제 발달을 했다는 거죠. 면화,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을 했고 이 당시 아무래도 이제 정부하고 친한 기업이 이런 원조 물자를 받기 쉬우니까 정경유착이 발생을 하고 특히 뭐 기속재산도 마찬가지겠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농업 기반이 약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끊임없이 미국은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0년대 말에 미국이 무상 원조를 유상 차관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4.19 혁명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경제적 원인이 되죠. 50년대 한국 사회 변화를 보면요, 도시화와 소가족 중심의 개인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여성들의 역할가 증대되면서 가부장제가 조금 약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향률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글 세대, 한글의 우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80%가 문맹이었는데 이 당시에 가면 글을 아는 사람이 80%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60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되겠죠? 그다음 북한 경제 변화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